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과 시사윈도우가 제대로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제대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팟빵 측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에게 방송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팟캐스트에는 정상적으로 올라갈 예정이오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시사윈도 혹시 생방송 청취 못하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팟빵 측에서는 그 원인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는 안 해주고 있는데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생방송 청취 못했던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청취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임대용 음악제약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이 송출되었기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 시작하고자 합니다. 엔화가 초약세입니다. 엔화가 약세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게 사실 달러와 강세, 달러와 약세 이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엔화 약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돈 1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일본 돈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 나도 헷갈리네. 쉽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24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903.17원을 기록했습니다. 90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일본 돈 100엔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점점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엔화 약세라고 부릅니다. 원래 100엔이 한참 엔화 강세일 때는 1,500원 더 넘었었어요. 지금은 9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가 상기되느냐면은 1997년 언저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800원 정도 했어요. 100엔당. 자,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일본 가서 물건 살 때는 싸게 살 수가 있지만은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물건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1, 4분기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50만 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즉 일본 관광객들은 한국과 별 메리트가 없어요. 100엔당 살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니까. 반면에 우리 돈 갖고 가지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즉 상대적으로 일본 물가가 싸지는 겁니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 따라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94만 7,900명으로서 지난해 1분기보다도 무려 4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 최소한 중상류층 이상의 사람들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수출도 부진하고 엔화 약세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관광산업마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은 정말 이중고에서 삼중고로 그 고통이 늘어나는 거죠. 엔화 약세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공작기계를 들여오는 그런 업체들은 공작기계가 값이 내려가니까 이득을 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정권이 이런 엔화 약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무능한 정권이죠. 세월호 사태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정권이
경쟁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개우 폭탄 돌리기 식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이런 정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경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했고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 전문인 정치로 잠깐 넘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홍문종, 성완종 리스트에 홍문종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 무슨 조직총괄본부장인가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홍문종 의원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서도 2억 원을 받아서 대선에 썼다라고 나와 있죠.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핵심은 2006년, 2007년의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사실 공소시효 끝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2년 대선 때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성완종 씨가 2억 원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도 남아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선거법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국정원 사건과 동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정통성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안 건드리고 홍문종에게 뭐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참여정부 때 누가 했니 말았니? 아니 그게 뭔 중요한 일이라고. 설사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도대체 이미 시효 다 끝난 일입니다. 결국은 참여정부를 끌고 들어가서 니들 우리가만 더럽냐 니들도 더럽잖아 이런 식의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물타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만은 2012년 대선과 관련된 수사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수사는 결국 언론이 나서줘야 되는데요. 오늘 한국일보가 홍문종에 대해서 기사 하나 썼는데 저도 정말 궁금해요. 성완종 리스트에 2억을 수사한 것으로 밝혀진 홍문종. 현금성 자산이 2012년에 3억 원이었는데 2013년에 5억 원으로 2년에 걸쳐서 무려 8억 원 정도가 이게 현금성 자산이 2012년에는 3억 원 늘어났고 2013년에는 5억 원이 늘어나는 등 2년에 걸쳐서 현금성 자산이 8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의원세비 등 공식 수입을 뺀 2억 내지 3억 원가량은 출처가 불분명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직전 2012년 대선 때 홍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해서 불법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재산 증거 상황 중에서 2억, 3억 그리고 2013년 5억, 8억 정도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홍 의원 측에서는 정확한 해명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께 이 문제를 직접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알아보고 있는 중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 홍 의원의 자산을 추적해 본 결과 그중에 건물을 하나 판 대금이 있는데요. 70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을 팔고 이리저리 대출금 갖고 해서 남은 돈 13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 돈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 그 해명이 그대로라면 13억도 재산 증가 상황에 기록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락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홍문종부터 좀 수사가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의혹 제기가 돼야만이 검찰 수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수사 안 해요. 왜? 2012년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인가요? 어디 칼럼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선 때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김무성이가 박근혜 그때 대표였나? 그때 어느 때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동 집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지금 돈이 다 떨어져서 저 삼성동 집 좀 팔고 한 25억 합니다. 지금 팔면은 그리고 신당동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돈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삼성동 집 팔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옛날 이해창 씨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게 갑자기
대선 후보로 부상된 사람들이 그런 좀 특징들이 많이 있었는데 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식인데요. 2012년 대선 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회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특정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외환이나 내란 등의 범죄를 범하지 않고는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 정권의 정통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갈 그럴 사안들인데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들이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런 문제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단초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오피니언 비평 넘어가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김효진 PD. 예,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피니언 비평, 굵직한 사건이 너무 많은데, 조금 다른 얘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학 등록금 얘기입니다. 네. 대학이요, 등록금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그 일부를 학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요, 이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에게 30만 원에서 9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학이 등록금을 받아서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기보다 적립금을 적립금을 쌓는 데만 치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2단계 정도는 더 거쳐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사학비리 개선과 학생 권리 보호 측면에서 경종을 울린 주목할 만한 판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사설로 이 문제 짚고 있거든요. 네. 등록금으로 곳간 채운 사학에 경종 울린 법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수원대가 김우성 이인수 총장. 예. 따님이 그렇죠. 취직했다는 바로 그 학교입니다. 예. 문제가 많죠. 사학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대학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교육 투자에 인색하고 사학비리와 과도한 적립금 축적 등으로 눈총을 받는 것은 비단 수원대만은 아닙니다.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뒤로는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왔다는 거, 이 웃기는 얘기, 이것도 사실 새삼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거론하기가요.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요. 156개 사립 4년제 대학 적립금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등록금 억제 정책이 시행된 2008년부터 5년 동안 적립금이 무려 2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조 원. 2008년이면은 이명박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대기업의 적립금도 500조 원 된다고 그러더니 우리 사립대 또 적립금도 2조 원 이상 늘어나고. 그렇죠. 자. 뭐 등록금 문제 제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죠. 네. 참여정부 한 말엽부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계속 그러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직도 실현시킨 사람은 없고요. 아니 근데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네. 등록금 수입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록금 억제 정책, 그러니까는 등록금을 좀 내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너무 커지는 과정에서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래도 마련이 된 게 바로 등록금 억제 정책이죠. 네. 많이 올리질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학들은 우는 소리 했단 말입니다. 아, 우리 등록금 돈 못 없다. 올리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봤더니 다 합쳐서 2조 원 이상 적립금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그동안 결국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받아왔다는 얘기구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거밖에 안 됩니다. 네. 예. 156개 사립 4년제 대학 조사해봤더니 합쳐서 2조 원이나 늘었다. 이 수원대는요, 적립금 총액과 증가분 모두에서 전체 4위, 굉장히 높죠?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수원대 사례는요, 용처불명의 적립금 비리, 용처불명의 적립금은, 죄송합니다. 용처불명의 적립금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된 사학비리 의혹을 포함해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썩어 있는 겁니다. 2014년 현재 11조 8,171억 원에 이른다는 전국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의 처리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등록금으로 쌓은 막대한 적립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의 재원으로 사용돼야 하겠죠. 교육부는 적립금과 관련한 사립대 위법을 해소하고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사 및 행정 지도를 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점입니다. 근데 뭐 사학재단 이사장 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 밑에 하수인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 판인데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네요. 사학재단 이사장 출신. 그것도 강구하고 있었네요. 한동안. 아이 사학부 개정할 때 촛불 들고 나온 사람이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예. 이명박하고. 야, 그러니까 2조 원이 늘었다는 얘기지 총액은 11조 원이 되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 156개 사립대학이 11조 원이라면은 1개 사립대학당 100억 원만 해도 1조 5천억이니까 1개 사립대학당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평균적으로 적립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쓸 거 다 쓰고 다 남아가지고 쟁여놓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종의 순이익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수원대 같은 데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제대로 써야 될 때 안 쓰고 예. 이사장 일가에서 닦아먹는다든지 그게 횡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값 등록금 한다고 그러면, 반값 등록금 얘기 나올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또 이 사학들이 얼마나 로비를 해 제꼈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봐도 뻔한 거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등록금 내리는 걸 막아오고 등록금을 지금 많이 올리지 못해가지고 우리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하소연들을 했는데 그 뒤로 수조 원씩. 예? 아니 이거는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저기 사립대학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거든요. 내리라고 권유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확 낮춰가지고 인재들이 국공립대학으로 몰리게 하면은 사립대학 등록금 안 낮출 수가 없어요. 결국 뭐 강원도라든지 서울 시립대라든지 이런 데만 이제 조금씩 낮춰가지고 그렇죠. 하는 건데 예. 국립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등록금을 반값으로 팍팍 낮춰보세요. 그래서 좀 모자란 돈은 국고에서 집어넣어주고 이런 데 쓰라고 저기 세금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등록금 내리고 장학금 왕창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인재들이 어디로 가고 사립대 안 가고 다 국립대로 갈 거예요. 지방 국립대 뭐 사람들 없다고 막 앵앵 울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대나 경북대, 전남대, 이런 충남대 이런 데서요 등록금 한 30%를 확 내려버리고
이렇게 장학금을 갖다가 대폭 한 2배, 3배로 올려버리면요. 가난한 집 자식들은 전부 지방 독립대 다 갑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실력이 있는 친구들. 그렇죠. 예. 근데 이 학생들이 대단하네요. 어떻게 된 연유로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된 건지 뭐 제가 직접 정확하게 취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학생들이 소송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냈겠습니까, 학생들이. 예, 이런 문제 제기 뭐 많은 학생들이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실행으로 옮겼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가 보기에는 돈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지가 않는다.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등록금을 돌려줘라. 다만 얼마라도. 그래가지고 이를 싸워서 열심히 이긴 이긴 거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2심, 3심 이기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각 대학에서 줄줄이 소송이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소송 안 당하려면은 등록금 내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1심이잖아요. 물론 1심 판결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우려도 듭니다. 사실 사법부도요. 사학이라는 그 거대 집단하고 아주 우무르양으로 긴밀하게 또 혼맥으로 많이 연결돼 있지. 예, 얽히고 설켜 있을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럴 테고 뭐 사학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 예,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판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조사회하고 그 사학 기득권 세력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를 삼척 동자도 알기 때문에 이런 1심에서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까지 유지가 될지는 참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젊은 판사들이 있는 1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는데 2심, 3심으로 가면서 왜곡된 경우가 많죠. 예, 이것도 뭐 여전히 걱정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또 수원대 아닌가? 지난번에 얼핏 들으니까 그 이사장이 뭐 횡령을 해가지고 저기 보직 교수들하고 교수들한테 얼마씩 돈 내가지고 예, 벌충하라 이런 그렇죠. 그 희한한 그 말 되는 얘기야 그거. 그렇죠. 그리고 소인대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거는 그게 수원대였어요. 내가 어디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각종 의혹들이 지금 산재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매칭이 잘 안 뭐 되네요. 혹시 수원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나중에 예. 수원대 이사 뭐 저기 재단 쪽에서 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뭐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지어는 사학재단 중에서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돈을 갖다 11조 원이나 쌓아놓고 이사장이 횡령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잘못 걸리면은 점수 깎이니까 아니 교수들한테 물어내자고 돈을 내라는 그런 참 진짜 후화무찬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원대 같은 경우는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교수님들 잘렸죠 다. 예, 잘려가지고 좀 투쟁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경이고. 아까 여기 누구 저기 게시판에 써놨네. 서울 수원여대라고. 그게 돈 저기 이사장이 횡령했으니까 교수들이 좀 뿜빠해가지고 수원여대. 수원여대라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수원 내에 있는 대학들이 왜 다 이 모양이야 진짜. 최근에 그 중앙대 문제도 그렇고요. 네. 참 사학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사학이란 뭔가 이런 걸 참 고민하게 만드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등록금으로 이게 장사가 되나 봐요. 왜냐면은 대학로를 가보세요. 예. 대학로를 가보면요. 괜찮은 건물들은 전부 맞아요. 대학 건물입니다. 무슨 뭐 여대 무슨 뭐 홍익대니 뭐니 예. 무슨 센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대학들이 무슨 돈으로 맞아요. 결국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이게 이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거 다 하고서도 적립금을 이렇게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모르겠습니다. 이래 놓고도 또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면은 돈 없다. 왜 이렇게 우리 쪼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학이 결국은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할 근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점은 이제 알 수 있는 문제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도 정권 자체를 바꾸는 길 위에는 달리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쩌나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에이 뭐 어느 정권인들 이런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라나? 그건 잘 모르겠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시다. 네.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요. 네. 차기 총리 후보자 선임과 관련해서 6번째죠, 벌써 차기. 네. 예, 참 많이도 인선합니다. 이제 한 2년 반 이렇게 됐는데 네. 6번째. 예.
자, 차기 총리 후보자 선임과 관련해서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른바 전라도 총리론입니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 최근 광주 서구 을 지원 유세 과정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경질이 되면 그 자리에 전라도 사람 한 분 총리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 충청 장사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전라도 장사하겠다는 얘기야. 뭐야, 참 인간들. 아니,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지. 무슨 충청도 사람을 하자. 전라도 사람 하자. 말 되는 얘기야.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야. 전두환 때 광주 학살로 정권을 세워놓으니까 맨날 미안해가지고 호남 총리 계속 앉혔지 않습니까? 네. 얼굴 마다뱅이 했습니다만은. 아니, 우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도 호남에 못된 짓을 한 모양이지. 왜 그렇게 충청도하고 호남에 아주 못된 짓을 했나 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나. 아니,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 이정현 최고위원. 예. 전남 순천 곡성이죠. 이정현 최고위원이 총리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했더군요. 네. 자, 한겨레 신문이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 진정성 없는 전라도 총리론. 이 새누리당 수뇌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전라도 총리론을 노골적으로 꺼내든 것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다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한겨레는 일단 짚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진 데다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등은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죠. 야성이 비교적 강한 곳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호남 총리론을 앞세워서 이 지역 출신 유권자의 감성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여길 법도 합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말에는 국민 통합이나 지역 갈등 해소를 향한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리 자리를 선거운동의 도구 정도로 전락시킨 것부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이죠. 김무성 대표가 차기 총리로 전라도 사람인 이정현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한 대목에 이르면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한겨레는 개탄합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요, 한평생 호남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길을 걸어왔다고 할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자처하며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면 사사건건 억지 주장을 펼쳐온 인물을 총리시키면 나라가 통합되고 갈등이 수그러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 총리 후보자의 출신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총리상에 부합하는 인물을 고르는 일이겠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내 편, 니 편 가르지 말고 진정으로 신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과감히 발탁해서 국정 운영에 일대 쇄신을 가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호남 총리론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김무성 대표 왜 이러시나? 관악을에 가가지고 무슨 관악구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니 네. 이번에는 또 호남 총리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아니, 총리 출신 지역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사람,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박근혜 정부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청문회 잘 통과하고 그나마 야권이나 혹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저 정도 인물이라면은 우리도 수긍할 만하지. 그런 사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정현 씨는 출신이 호남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짜 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갖다가 호남 총리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게 김무성 대표도 맛이 좀 간 모양이에요. 기가 막혀요.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이완구 총리도 그렇고요. 네. 등등등 그 전 총리들 또 낙마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 결국은 우리 언론이나 시민, 국민이요. 네. 어디 출신 사람이라서 문제라고 문제 제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이완구 때는 예. 그래도 성완종 씨라도 살아 있어가지고 이완구 낙마시키면 다음 선거 두고 보자 플랜카드라도 붙였는데 이번에는 누가 붙이지? 그러게요. 호남 총리론, 전라도 총리론 이게 총리가 무슨 예? 아니, 이제 호남 총리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전두환이 만든 겁니다. 전두환은 그래도 전두환 짐승은 아니었던 모양이야. 야수의 심정을 가진 놈이긴 했지만은
저기 광주 학살로 자기가 정권을 딛고 이랬었다는 데 대해서 밖으로 표출은 안 했지만은 뭐 늘 미안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두환은 총리를 꼭 호남 사람을 시켰어요. 누구 시켜달라고 했나? 광주 학살의 진상을 밝히라고 그랬지. 그 하는 짓거리 보면 똑같아.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금 달라고 그랬어? 진상 밝히라고 그랬지. 진상은 안 밝히고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똑같은 거죠. 예. 다 어떻게 나쁜 놈들은 하는 짓이 그렇게 본질이 똑같은지 잘 모르겠어. 전두환 씨는 여전히 광주항쟁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기 혼자서. 그러면 왜 호남 청리를 그렇게 했나? 이 인간도 속으로는 지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죽을 때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보겠어, 진짜.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선거판이라는 게 이런 것이 먹히는 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전라도 분들, 호남 분들이 들으시면은 기분 더 나쁘지 않을까요? 근데 웃기는 게 말이죠. 예. 성완종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먹힌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플랜카드가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충청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성완종이가 이왕구 총대매 가지고 이왕구 낙마시키면 다음 선거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막 그렇죠. 플랜카드를 그것도 돈이 많으니까 매덕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백 군데를 갖다 달아놓고 그게 언론의 매스컴에 부각이 되고 사진이 막 포털에 올라오고 하니까 진짜 그런갑다.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영향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영향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특히 충청권 의원들은 바짝 먹었어요. 사실은 성완종이 수에 넘어간 거야 전부. 무슨 여론이야. 성완종이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누가 도대체 플랜카드를 수백 개 긁 거냐고 수억 원 들여가지고 성완종 결국은 그렇게 가서 하고도 결국은 배신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엔 누가 이정현 안 시키면은 다음 선거 두고 보자 누가 그거 붙일 거냐고. 생각해 보니까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진짜 억울하긴 억울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못된 방식으로 해온 걸 떠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 심리는 이해는 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쩌면 성완종 씨도 너무 오버했는 건지도 몰라요. 돌아가신 분에게 그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후일담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완구는 얼굴마담에 불과했다. 사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병우가 주도했다고 돼 있는데, 우병우가 미치다고 했겠어요. 시키니까 했지. 우병우한테 시킬 사람이 누굽니까? 김무성이가 시켰겠어요? 이정현이가 시켰겠어요? 아니면 정윤회가 시켰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뭔가 해야 되긴 하는데,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은 내려왔겠죠. 비서실에서든지 대통령이 직접 있는, 근데 다 순전히 가정이고 상상입니다. 판은, 이 기획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병우 수석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고리로 삼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성완종은 오해했던 거지. 이완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완구 저 자식이 말이야. 내가 충청도에 반기문하고 친분이 있고 반기문 하니까 충청도 맹주 자리를 갖다가 반기문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반기문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하니까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인하고 있는 성완종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성완종 의원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었다면 진짜 배신감 느낄만 하지. 이완구 총리 될 때 수억 들여가지고 플랜카드 붙이고 해가지고 사실 여론이 조금 바뀐 것도 있거든요. 국민 여론은 별로 영향을 못 미쳤지만은 국회의원들한테는 좀. 지역 여론. 지역 여론은 좀 영향을 미쳤거든. 그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야. 이완구, 저 인간이 날 갖다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완구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참, 성완종 전 의원도 지하에서 통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얘기인데 이어가 보죠. 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제법 오래됐네요. 2주가 넘었습니다. 구속, 체포, 소환된 인물 중심으로 수사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죠. 금품 공여자인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 인사 2명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돈 준 놈만 구속하고 받은 놈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 대목도 좀 그런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심 고백을 한 셈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의도가 불순했다 어쨌든 간에. 문제 제기한 사람 측은 이렇게 속속 잘 잡혀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코미디. 받아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조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왕구를 뭐 수사를 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왕구도 문제긴 문제예요. 왜냐면은 재보궐선거 때 받은 돈이니까. 예. 이거는 명백하게 사법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는 언제 때였지? 이것도 뭐 그때. 당대표 경선 때요. 2010년인가? 2011년? 11년인가? 10년? 그럼 이것도 예. 아직 시험 완료 안 됐어요. 그리고 홍문종, 서병수, 이병기, 이것부터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예, 해야 되는데, 도대체 돈 받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말로만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아니, 돈 준 인간들 갖다가 뭐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아이, 그래.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도대체 어떻게 다음에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검찰은요, 이 측근 두 사람이 전 의원 성전 경남기업 회장 지시에 따라서 일부 증거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여권 실세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전 의원 경향신문 인터뷰 음성 파일과 8인 리스트가 적힌 메모가 실제 하는데도 구속 체포는커녕 소환된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 논리와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증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증거가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 말고 당장 뭐가 더 그렇게 필요합니까? 자꾸 뭐를 더 꺼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 숨겼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에 의심이 가능한 거죠. 뭔가 균형 맞추기 위해서 야당 쪽 다른 사람은 없는지 그거 지금 캐내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예, 이제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검찰에서는. 자, 거물들인데, 현직에. 네. 거물들인데 이 사람들 소환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증거는 갖추고 소환을 해야 된다. 정도가 짱짱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참 지금 증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예. 이 인간들이 파기를 해? 아, 근데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성원장 회장이 왜 자살을 선택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자살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메모를 남겨놨어요. 예. 관련된 사람. 그게 증거를 파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증거를 파기하려면 말을 안 하면 되는 건데, 메모 안 써놨으면은 증거고 자시고 알 것도 없이, 아이고, 그냥 수사받다가 억울하셔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경향신문 기자하고 1시간에 걸쳐서 통화를 하고, 주머니에다가 이런 홍문종 2억 이런 식으로 호텔 7억 써가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에요. 즉, 성한종 전 회장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증거를 파기했다? 그 말 되는 논리예요? 그러면 검찰 주장대로라면은 도대체 이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여권 친박 진영 주요 유력 인사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얘기입니까? 파기했다는 얘기고 검찰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다는 얘기인데, 아니 글쎄 지금은 수사 초반 단계니까 놀아보세요. 나중에 과연 그 논리가 맞는 건지는 두고 보면 나오죠. 그 사이에 방금 우리 김효진 PD 얘기했다시피 계속 확대해가지고 2006년, 7년 다 뒤져서 참여정부 틀어먹다가 안 틀리면은 최소한 이명박이라도 한번 조져보자. 뭐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돌아가는 게. 네. 왜 자꾸 문제 제기한 사람들만 잡아다 가두냐 이겁니다. 경향신문이 역시 당연히 이 문제 촉발시킨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 2주 동안 뭘 했나, 이런 제목입니다. 문제는 돈 전달 시기, 장소, 방법 등이 상당 부분 특정이 된 인사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미루는 점이겠죠.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주변에선 핵심 증인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여자 쪽 증거인멸은 처벌하면서 수수 혐의자 쪽 증거인멸은 방치한다면 법 집행의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이 언론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 검찰은 말로만 믿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믿게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꾸 거명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사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지적했듯이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요구하면 장관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거부합니까? 더욱이 황 장관은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를 거론하는 등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왔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독립적인 수사를 다짐했지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황 장관과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믿는다는 게 경향의 입장입니다. 또한 특별수사팀이 수사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기를 촉구한다고 경향은 이렇게 오늘 사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깃은 이미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대상이 된 성전 회장이 아니라 리스트에 오른 정권 실세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논해야 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는 문호하기 짝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 대신 참여정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또 유능하기 짝이 없어. 예전에 박연찰 리스트 수사 때 기억하시죠? 네. 정말 일사천리였죠. 하루가 다르게 뭔가 새로 나오고 불러서 조사하고 영장 치고 가두고 그리고 정말, 온 예. 놈들이 다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뭐 신문에 뭐라고 알려졌다. 그거 그렇죠. 카드라 통신을 갖다가 그거 알려졌다는 게 지금 다 알려졌으면은 제대로 드러났으면은 나라 망했어. 사실로 드러났다면은 저기 이 나라 말하면 거는 참여정부야.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저기 인기가 박정희를 지금 능가한 지 오래 아닙니까? 참 말 안 되는 얘기죠. 참.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리스트 수사 때는 글쎄요, 뭐 참여정부를 타겟팅을 하고 들어갔던 수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보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수사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대검찰청 기자들 같은 경우는 중수부가 수사했으니까요. 차라리 요즘이 낫다고 편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검찰에서 그 기자들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속된 말로 땔거리 네. 이거를 하루가 지나면 하나씩 던져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조금 보충 취재해서 쓰면 되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불려와가지고 장시간 조사받고 갇히고 이러니까 그때 수사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글쎄요. 성완종 지금 이거 먼저 전 회장도 아마 보겠습니다. 살아있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탈탈탈 털어서 이명박을 조지든가 아니면 참여정부를 조지든가 했겠죠. 결국은 이 정권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묻어두고 이게 참 그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지 이런 게 존재를 했다면은 이건 사실 권력형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수사했겠죠. 검찰은 손댈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때 왜 그 한나라당 찌끄러기들이 그 공직자 비리 공수처를 갖다가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 바뀌면은 진짜로 그런 거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권력형 범죄. 아니, 이제 그때 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를 수사하라는 건데 왜 야당 반대하느냐, 그때. 새누리당 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과 완전히 중립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가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도 좀 더 깨끗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거죠. 있는 놈은 범죄를 저질러도 유야무야 되고 없는 그렇죠. 놈은 조그만 문제를 저질러도 온갖 걸 다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갖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네. 참 요즘 이 수사는 글쎄요, 좀 점점 갈수록 또 코미디 같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 홍준표를 수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완구야. 이제 핑계는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그래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직 총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나요? 왔죠. 왔습니까? 새벽에 예.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완구 사표 수리하면은 뭐 그때부터 하겠다. 그렇게 핑계를 대서 뭐 소화를 미룰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홍준표, 그 다음에 홍문종.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야? 부산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부산시장 서병수 얘기하는 거겠지. 허남식 얘기하지는 않겠지, 설마. 허남식이도 벌벌 떨고 있나? 그렇죠. 전 시장이 아니라 현 시장이겠죠. 이름이 안 들어가가지고 서병수 쓰면은 뭐 고소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떠는 모양이던데 부산시장이라고 올라 있습니다.
그럼 허남식 아니면 당신 아니에요? 허남식이 두 분인가 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저기 허남식 아니면 서병수지. 내가 보기엔 서병수 같은데. 여하튼, 그 부산시장은 왜 소환 안 하느냐 이거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게 박근혜 대통령 와서 이제, 총리 다시 경질 사표 수리하고 새로운 총리 인선을 한다니까 검찰이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근데 내가 두고 보나 마나. 아휴, 이 검찰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미 텄습니까? 아휴, 막 연목 구웠죠.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PD 브리핑의 키워드는 주제는 1년짜리 뻥튀기 공약입니다. 1년짜리. 예.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내일 모레죠. 그래서 사실 이거 임기 1년짜리 의원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내년 4월이 이제 다음 총선이니까. 예. 원래 6개월이면은 이제 안 하죠? 6개월이면은 임기가 6개월 남았을 때는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를 10월 달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선거 요인이 생기면은 내년 총선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예, 뭐 지금 그 얘기를 뭐 함부로 꺼낼 건 아니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얘기도 그래서 뭐 내년 총선 때 같이 선거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아직 그거는 뭐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 하기에는 이런 시점이죠. 어쨌든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뽑는 건데 뭐 하여튼 공약은 보니까 뭐 오죽하면 호남 총리로까지 다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공약만 보면은 완전히 이거 대선급입니다.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을 넘는 이 대형 토목 건설 공약이 난무합니다. 접전 지역이 많아지면서 선거 막판 여야가 임기 중에 해낼 수 있는 공약, 지킬 수 있는 공약이 아닌 일단 날리고 보자 이런 빌공제 공약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 관악을에서는요. 경전철 사업을 놓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2024년까지 시비 서울시의 돈 1,487억, 국비 469억, 또 민자 1,956억 원을 들여서 경전철 난곡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닌답니다.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도요. 난곡선 3,912억 원, 신림선 8,329억 원을 들여서 조기 착공하겠다고 공약합니다. 똑같습니다. 노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 국회 안팎에서는요. 국책교통사업의 특성상 지역구 의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공약대로 조기 착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지만 선거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여야는 이런 거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예. 조기 착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정도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경전철 사업이 지금 정릉 쪽에 지금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서울은 지하철이 이미 9호선까지 완공이 됨으로써 간선은 거의 다 정비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지선을 정비하는 길밖에 없는 건데 요 지선 작업은 경전철도 하겠다 하는 게 누구야? 지금 서울시장이 어느 양반 머리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 이름도 생각 안 나냐? 예. 박원순 시장의 공약 아닙니까? 그래서 정릉선이 곧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 관악으로 가요. 신림선인가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끼워 넣어가지고 지가 하겠다는 거 아니야? 조기 착공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정 맵을 갖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시작하겠다. 빨리 안겨드리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오신환이가 그런 공약을 하면은 정태호가 또 가만히 있으면은 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진흙탕 공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믿거나 말거나 씨발 네가 해 그럼 나도 할게 뭐 이런 거야. 아이고 참 국회의원이 하겠다는 인간들이. 자, 인천 서강화을이요. 네. 여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까?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죠. 강화에서 영종을 잇는 연도교 건설 비롯해 48번 국도 6차선으로 확장, 강화 한강로 간 고속도로 건설 등 8개의 교량 도로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거의 뭐 지금 뭐 중동의 건설 붐이었던 시절 같은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새누리당 안상수가 인천 안상수지? 예, 그 안상수. 인천을 갑자기 망가뜨려 놓은 시장했던 재원 조달 방안은요. 연도교는 민간 자본, 그 외에는 국비 지방비. 이게 딱 한 줄이랍니다.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화 영종을 잇는 연육교를 국비로 추진하겠다. 지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경기 성남 중원과 광주 서울도요. 뭐 위례 성남 광주 지하철 유치,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등 선심성 대형 건설 토목 공약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과 관계없는 국정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관악을 무소속 정동영 후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겠다. 재벌개혁 등의 거대 담론, 재벌을 개혁하겠다. 이런 등의 거대 담론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이거야 이제 관악을에 살고 있는 고시생들 기냥이겠지. 뭐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벌개혁, 사법시험 존치, 글쎄요 관악을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유력 그거 하겠다고 후보의 나선 공약으로는 사람이니까 뭐 하여튼 그것까지는 그래도 애교라고 봐줄 수는 있죠. 뭐 광주 서울에 나온 정의당 강은미 후보 최저임금 1만 원, 사회복지세 도입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뭐 좋은 얘기니까요. 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배경 이번 선거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주자들의 향후 정치 항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인 새누리당 공약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레임덕에 이미 빠지지 않았나요? 저는 빠졌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아직 레임덕이라고 볼 수 없지. 검찰이 이렇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권의 우호적인 수사를 보이는데 이게 무슨 레임덕이야. 조고각하님이 강화해 부는 제2의 중동붐. 빵 터지셨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공약만 보면은 거의 안상수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는 인간이야. 아시안 게임 운운하면서 온갖 거 다 불려나가지고 인천 재정을 갖다가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송영이라도 넘겨주고 도망갔다가. 아유, 참.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좀 쪽팔린 일인데, 거기다가 또 온갖 공약을 다 넣어놓고. 아휴. 근데 참, 나도 보면은 좀 어떻게 절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야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전부 이 정권의 훌륭하신 종북놀이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통합민주당을 갖다가 빨갱이 정당 비슷하게 통합진보당을 빨갱이 정당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정당을 해산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를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지.
근데 뭐 거기에 틈타가지고 정동영 무소속 후보라든지 천정래 무소속 후보 이런 사람들 기어 나와가지고 하니까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는 얘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요, 사실은. 아니, 이런 그 막장 정치를 하고 이렇게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런 정권에게 어디지 뭐 박근혜가 뭘 하든지 말든지 새누리당이 뭘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인간들이 존재해가지고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는데 있다는 걸 들으면은 이 땅에 진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진짜 이번 선거 참 특히 이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성남이라든지 관악을이라든지 유권자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휴,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하고 관계없이 새누리당이 다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예. 투표율이 중요해요. 지금 저 60대, 70대 이 영감탱이들 중에서 특히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어려우시단다 해가지고 투표장 갈 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려요. 참.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선거 치러지는 지역들 중에서 기관 시설이 좀 낙후된 곳도 있겠는데 아직도 다리 지어주겠다, 도로 닦아주겠다, 전철 놔주겠다,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를 벌여야 되는 시대입니까?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게 유권자들이 먹히니까 그런 거 내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시민들은 이제 이런 거 안 통할 텐데, 많은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뭐, 김전철 나오든 말든지 뭐, 무슨. 예. 아니, 하긴 뭐, 난곡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철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야 좀 먹힐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한두 번 썩는 것도 아니고, 그 공약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틀 남았네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위경련 증상이 있어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을 좀 취하셔야 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모양이죠. 게시판 또 누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